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1장 2.8절 교재로는 63쪽인데요. 이제 취득 관련 원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득 관련 원가라는 것은 사업 결합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들을 의미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중개 수수료와 내부 회사 내부의 담당 부서 유지와 관련된 일반 관리 원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특히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은 사업 결합을 하려면 일단 로펌을 선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법률과 관련된 수수료가 꽤 클 거고요. 또 회계 처리도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 법인과의 컨설팅, 여러 가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니까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어떤 외부 컨설팅 업체하고도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업 결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함에 있어서 여러 내부 인력들이 투입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일반 관리 원가 등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중개 수수료나 일반 관리 원가는 사업 결합과 관련된 어떤 교환의 일부로 이전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따라서 별도 거래로 보고요. 전부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이전 대가로 채무 상품이나 지분 상품을 취득자가 발행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발행할 때 들어가는 원가는 중급회계 때 이미 배웠듯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했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중급회계 준해서 회계 처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볼까요? 취득 관련 원가 회계 처리인데 X1년 초에 갑회사는 을회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고 이는 사업결합이래요. 취득일 현재 을회사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 30만, 부채의 공정가치 20만, 그러면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이고요.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00주를 발행 교부했는데 100주의 공정가치는 주당 1200, 따라서 12만이 되겠네. 그러면 언뜻 이것만 보면은 10만의 순자산 공정가치, 순자산을 취득 인수하면서 12만의 대가를 주니까 2만만큼 영업권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X1년 초에 갑회사가 취득일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산, 부채 잡고요. 여기가 12만이니까 2만만큼 영업권이 들어가요. 자, 2번은 물음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과 관련된 현금 지출이 있었다. 즉 취득 관련 원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회계사 수수료, 결합 담당 부서 일반 관리비, 신주 발행 비용, 자산 취득을 할 때, 즉 피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련 지방세를 또 내야 되겠죠. 취득세.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회계사 수수료나 결합 담당 부서 일반 관리비는 모두 비용 처리하기로 했죠. 신주 발행 비용은 해당 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한편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로 언급이 없었지만 기준서 1103호에는 없지만요. 당연히 이거는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최초 인식 금액에다가 가산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분계까지는 똑같고요. 7,500만큼 돈이 나갈 때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서 빠지는 거고요. 앞서 보았던 컨설팅비, 즉 회계사 수수료라든지 결합 담당 부서의 일반 관리비 도합 5천이죠. 요거는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다가 가산하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관련 원가가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인식했던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별도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자산부채 일괄 취득의 회계 처리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교재로는 65쪽 위에 있는데요. 자, 사업결합, 자산부채 일괄 취득 비교해보자고요. 먼저 측정인데 사업결합 과정에서 가지고 오는 자산과 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이한 것은 우발부채 같은 경우에도 비록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무관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이었죠. 반면에 자산부채 일괄 취득이라면은 지급한 대가를
해당 자산부채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즉 원가입니다. 원가 공정가치가 아니라. 그리고 우발부채는 당연히 인식할 수가 없죠. 취득 관련 원가 방금 보았던 대로 요거는 별도 거래로 보아 단기비용 처리를 합니다만 자산부채 일괄 취득의 취득 관련 원가라는 것에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겠죠. 영업권 즉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이전한 대가가 더 많으면 영업권을 인식하죠. 그러나 일괄 취득의 경우에는 인식할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지급한 대가 전체를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앞서 우리는 이연법인세를 인식을 했죠. 보통 공정가치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세무 기준액과 다를 것이고요. 해당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산 부채를 일괄 취득할 때는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최초 인식을 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인식 면제 규정이 들어가죠. 따라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못 들은 얘기인데 중급회계를 들었으면 전부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중급회계 책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결합 회계처리, 이미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자산부채 일괄 취득의 회계처리를 한번 쭉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교재 65쪽 3절인데요. 기타의 사업결합입니다.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과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인데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요. 취득자가 있고 피취득자가 있는데 지금껏 상황은 피취득자의 순자산을 한 방에 대가 주고 사는 케이스를 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취득자가 피취득자 지분 10%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90%의 지분을 몽땅 취득하면서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 되는데요.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은 나중에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번에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취득자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뭐냐면 취득자는 이미 1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에 해당되는 순자산을 몽땅 가지고 오면서 이미 10% 지분에 해당되는 건 옛날에 샀으니까 90%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전 대가로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는 옛날에 샀기 때문에 요 과거의 10%하고 지금 90% 이전 대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이전 대가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괄법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에 과거에 조금씩 취득했던 것과 이번에 취득한 것을 한 방에 몰아서 이전 대가로 보고 그때 취득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차이를 영업권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일괄법입니다. 단계법이라는 것은 각 취득 단계로 10% 취득할 때 또 90% 추가 취득할 때마다 몇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조금씩 취득을 할 때마다 영업권을 각각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현재 IFRS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괄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자, 일괄법에서의 이 이전 대가는 뭐냐면은 추가 취득 대가 요것뿐만 아니라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일부 샀을 거 아니에요. 이미 취득한 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취득일, 즉 요 사업결합하는 날에 공정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아니라. 따라서 이미 장부에 있던 요 10% 지분의 장부 금액과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요거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이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당기손익은 아니죠. 이 10%의 지분을 만약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되 OCI로 분류하는 페어밸류 OCI로 분류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분 상품은 전부 중급회계 했던 내용입니다. 이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선택했던 지분 상품이었는데 드디어 사업결합으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전 대가에 포함을 시켜서 그럴 때는 재측정을 하되 재측정 그 차액은 역시 OCI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미 중급회계 때 배웠습니다만
페어밸류 OCI로 분류된 지분 상품과 관련해서 인식한 요 평가손익 OCI는 절대로 당기손익 분류가 안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껏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분개로 본다면요. 취득일 전에 보유 중이던 피취득자 지분이 있는데요. 이를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합니다. 즉, 합병 분개하기 전에 먼저 재측정 분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피취득자 지분을 페어밸류 PL 항목, 즉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평가이익이 났으면은 평가이익 PL입니다. 금융자산. 혹은 평가손실, 이거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하겠죠. 이렇게 먼저 해놓고 나서 취득일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혹은 피취득자 지분을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이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무조건 당기손익으로 넣으려니 회사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는 OCI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상대 계정은 OCI입니다. 이렇게 일단 취득일 전에 먼저 장부 기록을 해놓고 취득하는 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취득자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죠. 이때 만약에 이게 10% 지분이었다면은 90% 지분에 해당되는 대가만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자본금 등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이 나머지 90% 지분일 거고요. 10%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 사놨잖아요. 그게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혹은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죽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가는 전체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급한 대가, 요건 과거에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보는 거죠. 이걸 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냐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지금 시가, 즉 공정가치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다시 그 판 현금으로 이전 대가를 전부 다 준 것과 실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가치 재측정을 하고 당기손익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만 페어밸류 OCI일 때는 절대 당기손익을 처분손익으로 인식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다. 예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자,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 발행 주식 중 10%를 12만원에 10%를 12만원에 취득을 했대요. 1년도 초. 근데 1년도 12월 말 다음 연도 2년도 1월 10일에 이 지분 10%의 공정가치는 12만 5천원, 12만 8천원 조금씩 좀 늘었습니다. 갑회사는 2년도 1월 10일에 의뢰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는 합병을 했다는 겁니다.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0%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한테,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의뢰사 주주는 90% 주주와 10% 주주로 나뉘는데 10% 주주는 이미 갑이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나머지 여러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합병을 하면서 의뢰자 주주한테 이전 대가를 섭섭지 않게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사 주주한테 공정가치 120만 원의 갑회사 주식을 교부했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년도 1월 10일 현재 식별할 수 있는 의뢰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즉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다. 물음 1번은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가정하고 취득일에 사업결합 분개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페어밸류 PL, 자 1년도 초에는 12만 원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도 말에는 12만 5천 원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했겠죠. 우리는 지금 2년도 1월 10일? 2년도 1월 10일이죠. 이게 12만 8천이라고 하니까 1월 10일에 12만 8천으로 3천만큼 증액을 시켜야죠. 요 회계 처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12만 8천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이제 사업결합 회계 처리인데요. 을 회사로부터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로 들어오고요. 90% 대가가 120만 원 아니에요. 10%의 대가는 이미 예전에 10% 지분 사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의 공정가치 12만 8천만큼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죽이죠. 이게 이전 대가로 나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차 일치 금액이
영어권 이렇게 32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썩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물음 2번인데요. 물음 1에서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의 10%를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라는 것인데, 계정만 다르지 실제 숫자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페어밸류 OCI 선택이라면은 금융자산 12만 5천 원에서 12만 8천 원으로 증액을 시켜야죠. 이렇게 3천만큼. 이때 평가이익은 PL이 아니라 OCI 과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 회계 처리는 앞서 페어밸류 PL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취득자로부터 자산, 부채, 공정가치로 가지고 오고요. 90% 지분에 대해서 합병신주 발행하죠. 120만 원. 그리고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12만 8천 원이 이전 대가로 빠지면서 영어권 이렇게 들어가죠. 한편 금융자산 평가이익 OCI 항목은 3천이 있고요. 그 전년 이 12월 말에 1년도 12월 말에 또 5천만큼 이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8천이 남을 텐데요. 이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뭐 실무에서는 이런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이익여금으로 나중에 대체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할 때 당기손익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결합 즉 합병을 하면서 이전 대가가 상대방한테 주어졌죠.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결합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끝낸 것은 대가를 두 번 준 케이스나 다름이 없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인데, 이번에는 대가의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대가를 주지도 않고 이게 가능한가? 이건 합병이라기보다는 지분 취득에 따라서 상대방 회사의 지배력을,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의 그 법적 실체는 사라지지 않고요. 그 상대방 회사, 즉 피취득자 지분, 즉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상당 지분 보유하여 지배기업이 되는 상황이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2장 이후의 내용인데요. 이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결합은 합병과 연결 모두 다 포함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미리 이야기합니다만 합병 개념이 아니고, 왜냐면 실제 나간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회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는 사업 결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퍼렇게 상대방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취득자가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는가? 1103호 문단 43에 나오는데요. 기존 투자자, 즉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아직 취득자는 아닙니다. 이제 기존의 취득자가 투자자로 둔갑을 하게 되는데,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피취득자가 충분한 수량의 자기 주식을 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발행 주식 수가 1000주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투자자나 이 중에 400주를 갖고 있고요. 600주를 다른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할 때 40% 이거 다른 회사가 60%니까 내가 지배력을 아직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때 만약에 피취득자가 요 다른 자가 갖고 있는 요 600주를 조금씩 사, 즉 자기 주식을 사요. 그러면은 자기 주식은 발행 주식수에서 빼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요 600주 중에 300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발행 주식수는 700주가 되고요. 그 중에 나는 400주, 즉 기존 투자자가 400주를 갖기 때문에 50%를 초과해버리는, 요때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급회계 5장 연결 지분율의 변동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가 이전 없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 지분이 뭐 55, 60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위의 경우 뭐 세 가지 다 해당이 되지만은 피투자자의 법적 실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즉 합병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하루아침에 지배기업이 되고, 이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데 역시 취득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취득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는 뜻은 종속기업, 이번엔 피취득자가 종속기업이 되겠죠. 종속기업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구체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2장 이후부터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런 게 있어요. 2번은 피취득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취득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55%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뭔가 막이 쳐져 있었어요. 방해할 수 있는, 못하도록 막혀있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피취득자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던
소수 거부권이 사라졌어. 그럼 내가 55% 지분을 이제부터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봅니다만은 형식적인 과반수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외견상 55% 지분율을 내가 확보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수 거부권이 있다고 하면은 행사를 못 하는 거니까 이게 사라지면은 이때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3번 같은 경우는 취득자가 있고 피취득자가 있는데 이거 서로 모르는 회사들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통해서 야, 네가 취득자, 네가 피취득자하고 우리 사업 결합하기로 하자. 다만 대가 이전 없이 계약만으로 취득, 피취득자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계약만으로 두 회사가 마치 하나가 된 것이냐. 그러면 계약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멀쩡히 살아있고요. 연결재무제표를 이때부터 역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연결재무제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때 취득자, 피취득자 계약만으로 사업결합을 했을 때 대가도 없지만 하여튼 취득자가 지배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피취득자 순자산에 대한 취득자 이외의 나머지 지분은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듣고요. 나중에 요 내용도 연결재무제표를 이야기할 때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대가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연결과 관련된 거다.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69쪽에 4절입니다. 측정 기간 동안 또는 측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 조정. 이게 측정 기간은 또 뭐야?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합병이라는 사업결합을 할 때 피투자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내 장부에다가 이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병분계라는 것은 취득자 장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모든 자산과 부채의 그 수많은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를 딱 정확히 측정해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따라서 사업결합에 대한 첫 회계 처리를 사업결합이 생긴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금액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 이때 어쨌거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가 이 기표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정금액으로 일단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00인지 1005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일단 아무 금액이나 먼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잠정금액으로 표시된 이 금액이 이후에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보니까 금액이 달라졌어. 뭐 1000이 1005로 바뀔 수도 있고 990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결합에서 잠정금액으로 표시된 그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겠는데 조정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요거를 측정기간이라고 해요. 측정기간 동안 잠정금액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정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요게 중요해요.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정보를 입수했어. 그랬더니 1000이 아니네, 990이네, 뭐 1005네, 뭐 이렇게 바뀔 때 요 잠정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소급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 12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잠정금액을 수정을 할 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측정 기간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정보를 입수해서 이걸 수정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측정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됐어. 이때 새롭게 정보를 입수해서 잠정금액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보았던 건 이 내용뿐입니다. 이 측정 기간 동안에, 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어떤 사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 보았더니 금액이 달라져야 되네, 이러면은 그 금액으로 전부 소급 조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산 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겠고 뭐 감액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때 잠정금액을 소급 조정할 때 영업권의 변동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죠. 마치 취득일의 그 금액을 알았더라면 바뀌었을 그 금액으로 애초에 사업결합 붕괴를 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잠정금액이 바뀌지는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후에 금액이 잘못됐네, 그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오류 수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오류 수정 1008호. 근데 오류 수정의 경우에는 뭐 수정을 하면은 되겠고요. 다만 이게 회계 기간이 바뀐 오류라면은 전기 오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전기 오류 수정에 대해서만 소급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요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책 71페이지 위에 첫 번째 문단에서 쓴 것처럼 잠정 금액을 소급 적용할 때 영업권 변동으로만 IFRS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합병 분괴를 할 때 염가매수 차액이 대변에 나오도록 취득일에 분괴를 했고요. 여기 자산 부채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 일부가 잠정 금액이야. 이걸 지금 측정 기간 동안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영가매수 차익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영업권의 변동으로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실무에서 영가매수 차익이 발생되는 합병 사례가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기준서를 만들 때 무조건 잠정금액 변동이 영업권 변동으로 인식해라,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정금액 변동에 따라서 영업권이 바뀌면 만약에 그 이전에 인식했던 영업권의 손상 차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회계 처리를 비롯해서 이후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모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